제 강의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제목은 조합, 추진위 구성과 운영입니다. 일단 목차를 한번 펴보실까요? 목차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강의 아웃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가장 핵심은 이 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조합이 이제 어떤 일을 하길래 이제 조합이 어떤 일을 하길래 조합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고 나면 조합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왜 추진위라는 존재가 있고 조합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조합을 바로 만들면 되지 추진위원회를 굳이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추진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조합 앞에 추진위가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먼저 조합이라는 존재를 말씀드리자면, 이 일정 구역에 모여 사는 주민들, 어떤 경우는 뭐 수백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수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백 내지 수천 명의 다수인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네에 가게 하나를 동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하기로 했고, 근데 이게 점점 수가 불어나서 수백이 되고 수천이 돼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가게 하나를 운영한다. 상상이 좀 힘든 일이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건데, 그러자면 이제 이 수천 명이 같이 가게 하나를 운영하자면 이제 이 이 가게 사업을 이제 좀 키워나가는 데는 제약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게에서 뭐 하나 계약을 하는데도 수천 명이 와가지고 다 연서로 사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행정서를 신청하는데도 수천 명이 또 연서를 해야 되고, 말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이제 법인이죠. 법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도 법인이에요. 예. 조합도 법인입니다. 예. 이런 법인을 만들게 되면 아까 이 수천 명이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상의 이런 기술적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정비 사업의 근거 법률인 도시정비법이 조합을 만들라고 했어요. 물론 이 서대문 구청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례처럼요. 그 다음에 신탁사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SSG 공사나 LH 공사처럼 이런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너 가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거, 원칙적인 거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비 사업을 하자면 인허가를 많이 신청하고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착공 신고도 해야죠.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또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다 지어주고 나면 입주할 쯤에 되면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죠. 여러 가지 인허가 신청을 하는 존재가 조합입니다. 사업 시행 가운데 이제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조합이 또 뭘 해야 되느냐? 사업은 맨손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돈을 적극적으로 조달을 해서 이 돈으로 용역업체에게 주고 용역 성과품을 받아서 인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단계가 되면 이제
구역 내에 있는 뭐 이 조합원들한테 뭐 이주비 관련해서 자금 조달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이건 재개발만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또 지급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 보통 이제 정비 사업할 때 한 70%, 80% 정도가 공사비로 나갑니다. 공사비라는 것은 이제 건설 공사비. 이런 7, 80%에 해당되는 이제 자금을 정비 사업비까지 얘기를 했었죠. 70, 80%가 이제 건설 공사비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돈을 또 조합이 조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줘야 되겠죠. 조합이 이제 정비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조합원들에게 만들어진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걸 분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은 일반 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분양하는 작업도 사업 시행의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하고 나면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조합원들에게 이제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이제 이전 등기. 이런 등기를 해주는 것도 사업 시행의 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제 부여했고요. 이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합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사업 시행자가 아니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사업 시행한 작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조합이 이제 법인이고 사업 시행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어떤 존재냐? 조합과 관계에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만드는 단체입니다. 이 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에서도 일정 정도 도움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체를 만드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뭐 방법이란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돈이 쓸 때는 물론 자유의사에 따라서 쓰겠지만요. 근데 적극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동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립동의서 뭐 70%, 75% 이렇게 거둬야 되고, 그러자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는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다, 한시적인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업 시행의 단계에서 이 오늘이 아니라 그 전 시간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예,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이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사업을 끌고 나가는 첫 번째 단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말씀하셨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학교 환경영향평가, 그거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영향평가, 이런 환경영향평가, 이런 평가 제도들이 몇 가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를 또 받아야 되겠죠. 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할 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정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이 땅 위에 뭘 짓겠다,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입니다. 건물의 물리적 외양은 정비계획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굉장히 구체화가 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적 외양을 만들었으면 이 조합원들에게 권리를 배분해주는, 예를 들면 84형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59형은 뭐 누구 있을까요? 뭐 유관순에게 이렇게 이제 배분해주는 계획, 이런 배분해주는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 때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물리적인 외양을 갖추게 되면 그걸 이제 조합원들에게 배분해주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사업이 한 50% 이상은 진행이 된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받고 나서는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공사. 그 즈음에 보통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하는 벽에 되면 일반 분양자의 이 분양 대금은 조합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입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넘겨받게 되고, 그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는 조합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진행 단계 속에서 조합이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추진위하고 관계에서 의미,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로마자 1에서는 이제 추진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추진위는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될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이건 법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로서 자격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인허가 여러 개의 인허가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순전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마자 2부터 이제 3까지는 조합 설립을 위한 뭐 절차라든가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자격. 이 조합원 자격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그 아까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 배분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말씀드렸죠. 이제 뭐 단적으로 뭐 분양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분양권, 분양 자격과 연결되는 문제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6. 조합의 구성과 운영에서는 조합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조합 내에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뭐 그다음에 조합 임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권한이 일정 부분 제어를 받기도 하면서 어떤 권한을 또 부여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추진위 이제 구성입니다. 예. 추진이란 뭐냐?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추진위는요. 추진위 구성 승인,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구역에는 추진위가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만 유일한 한 개의 추진위로 인정될 뿐이고 나머지 또 새로이 나는 이 추진위가 마음에 안 들어 새로운 추진을 만들겠어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가칭 준비위원회가 난립했던 상황에서 이제 사업에 오히려 저해가 되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추진은 해산이 되고 추진위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성과 내지는 뭐 권리 의무들 이런 것들은 조합으로 포괄 승계가 되게 됩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1, 2로 되어 있는 것은 간단히 절차를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게 1번은 앞선 시간에 봤던 거죠. 구역 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 추진위도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조직입니다.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가 있고 뭐 자치규범에 해당되는 규약이나 정관 비슷한 존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일단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이제 뽑게 되고요. 이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 관리 기준이 이제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공지원 제도에 의할 경우에는 이제 그 비용, 추진위를 구성하는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내지 시청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규정, 추진위를 움직이는 운영 규정, 이게 추진위의 자치적인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뽑았으면
이제 이 운영 규약을 가지고 이 토지 등 소유자들과 만나서 이 우리 추진이 구성하려는데 동의를 해주세요 하면서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추진이 구성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건이 맞으면 구청에서는 예, 승인을 해줄 거고요. 예, 양가로 6번이요. 네,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구역 지정이 예전에는 구역 지정 이후에만 추진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가 먼저 구성될 수 있는 예외를 또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한번 넘어가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추진위의 자치 규범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1, 2번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수에 대해서 국토부 고시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소유자가 이제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은 5명. 그 다음에 1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인 이상부터 10분의 1까지 추진위원을 이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앞서는 이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요건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의율이겠죠.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과반수와 2분의 1이 같을까요? 어떤가요? 2분의 1이 50%하고 과반수가 같은 수일까요? 다르죠. 예, 맞습니다. 과반수는 넘을 과자에 반반자를 쓰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아서 이 동의율을 갖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제 반을 넘어야지만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등자는 종종 쓰죠. 근데 토지 소유자 가운데 등자가 있는 것도 또 처음 보셨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정부법에서 특정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개념이냐 이걸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는 뭔지는 아실 거고 건축물도 뭔지는 아실 거죠. 그 사이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죠. 두 글자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죠. 및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and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지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어느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이런 거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또는은요. 근데 및은 이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한 자, 건물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건축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사가 사업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신탁사는 이제 위탁자. 그러니까 이제 신탁사에다가 자기의 토지 건물을 이제 신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탁자, 원래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한다는 규정, 이 규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 관계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뒀습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수천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수천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정비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형태가
일반적으로 뭐 한 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뭐 구역 내 세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공유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이 토지등 소유자를 한 명으로 다 인정해 줄 거냐? 왜냐면 아까 그 관리처분 계획이 분양권을 나눠주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그런 계획이 포함된다 말씀드렸죠. 이제 분양권과 연결되는 게 이제 조합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근데 조합원하고 연결되는 게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왜냐? 나중에 이제 법률조문 보시겠지만 도시정비법에는 토지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원칙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예. 원칙적으로 토지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등 소유자 소유 형태에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를 한 명으로 볼 거냐, 5명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분양권 개수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는 인정이 되지만 조합원 단계에 가서 갑자기 그 수가 토지등 소유자가 2명이었는데 조합원 가서는 1명밖에 인정 못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토지등 소유자는 1명이었는데 분양권에 가서는 갑자기 뭐 2개, 3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비사업에 임하는 이제 토지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권이 가장 중요하죠. 자기가 공동주택 하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니까.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개념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분양권 가면 더 복잡합니다. 이제 분양권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아니에요. 관리 처분 단계에서 이제 자세히 아마 다룰 주제입니다. 근데 이 분양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조합원 지위를 또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넘어갈게요. 일단 토지등 소유자의 이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자, 가의 재개발 경우에는 공유할 때는 예전에는 4분의 2 이상 동의가 없었는데 이제 법 개정돼서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이제 대표나 한 명으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유자 가운데 공유자 예를 들면 상속을 하게 되면 공유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공유자들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됩니다. 제대로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 소유자도 선임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4분의 3으로 좀 줄여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상권은 뭐 이제 수분양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로 가서 보실게요. 다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다물권자일 때. 다물권자일 때는 이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만 보겠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밑에 라합은요.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으로 보겠다.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사례가 나오거든요. 일단 사례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재건축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유하는 경우는 한 명으로 보겠다. 대표는 한 명. 그 다음에 라합은 한 사람이 다물권자일 때는 역시 한 명으로 보겠다. 같죠? 재개발과 답은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역시 대표는 한 명으로 보겠다. 이것도 같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승객.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한참 걷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의서를 쓴 사람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물건을 팔고 내가 살려고 그래요. 샀어요. 저는 추진이 동의한 게 될까요? 동의한 게 됩니다. 요 동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가 이제 쓰고 나서 또 이제 제가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샀습니다. 그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게 될까요? 네. 동의한 게 됩니다. 동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재불명장. 이제 뭐 등본이나 대장에 주민등록 기록이 없고 이제 우편물을 보내도 계속 반송이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주소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아주 열심히 확인해 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으면 이자는 소재 불명자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재 불명자로 하게 되면 이 동의율 산정에서 아예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분모에서도 빠지고 분자에서도 빠지고. 근데 이제 분모에는 그대로 들어있는데 분자에는 이제 빠지지 않는다. 맞나요? 네, 분모에만 계속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동의율을 올리기가 힘들겠죠. 소재 불명자가 한 구역에 뭐 이러면 200명, 300명이다. 그러면 밑에 분모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의율 달성하기 힘드니까 소재 불명자는 아예 분모에서 빼라. 이런 겁니다. 국공유지. 구역 내 이제 시청 땅, 구청 땅, 아니면 뭐 재경부 땅 이런 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지상관리청 각각을 뭐 국토부도 하나, 국방부도 하나, 재경부도 하나, 그다음에 시청도 하나, 구청도 하나 이렇게 각각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해라. 그리고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 30일 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이제 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다물권자일 때 한 사람으로 산정한다고 했죠. A가 1, 2, 3번지 3개 필지, 3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한 사람만 산정합니다. 2번.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 한 개 필지를. 이때는 공유할 때는 한 사람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개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구분 등기, 그러니까 일면 지분 등기로 일면 3명이 3분의 1씩 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공유 관계죠. 이때는 한 사람으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만 부분이요. 조례 부칙 7조에 따라서 97년 1월 15일 이전 가구별로 한 사람을 분양 대상으로 본다는 이제 부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 가구가 한 개의 분양지를 각각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은 이제 조례상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B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A 플러스 B가 공유로 새로운 필지를 하나 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면 우리가 앞서 본 공유자는 한 명으로 산정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 하나, B 하나, A 플러스 B 하나 총 3개가 인정이 돼야 될까요? 원래 원칙으로 하면 이제 저희가 배운 이론대로 하면 그렇죠. 근데 대법원 판례는 실제 조합원은 A하고 B 두 사람뿐이고 A 플러스 B 한 사람을 인정하는 건 너무 이제 가공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부정적으로 봐서 이제 2인으로만 산정을 해야 된다. A가 하나, B가 하나, A 플러스 B가 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면 A하고 B 각각 하나씩 2개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역시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예외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지상권자는 이제 분양권 자체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유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이제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A가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상에 지상권이 설정이 된 경우, 그러면 이제 토지는 A 플러스 B 공유 형태가 돼서 한 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물 B 이렇게 각각 한 명씩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를 일관하면 그렇죠. 근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 명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공유 형태가 동일한 경우는 한 명을 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A, B, C 세 사람이 3개 필지를 상속을 했어요. 3대 아버지로부터 아들 형제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상속을 해서 이 3개 필지를 각각 공유하는 형태로 1번 필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2번 필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공유 형태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3개 필지가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공유 형태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으로만 봐주겠다. 예. 이건 왜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갑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갑이잖아요. 3개 필지가.
그러면 갑이 다물권자의 형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앞에서 이제 법규정이 그렇다고 이제 배웠었죠. 그다음에 부동산별로 소유자가 다르다. 일단 원칙으로 각 한 명씩을 본다. 그래서 A가 1토지, A 플러스 B가 공유한 경우는 2인, A 플러스 B와 A. 요 형태는 아까 공유자는 대표는 한 명이라고 봤었죠. 근데 이제 예외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3번 아까쯤에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는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A 플러스 B가 토지, 건축물은 A가 소유한 거 역시도 2인. 이 결국은 가와 나는 결국에는 동일하죠. 2인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다 A 플러스 B가 한 개 필지, B 플러스 C가 또 한 개 필지, A 플러스 C가 세 번째 필지를 각각 공유하고 있다. 이건 세 명을 본다. 공유 형태가 다르잖아요. 공유 형태라는 것은 공유이지만 공유자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만일 이제 답은요. A 플러스 B가 1토지, 2토지, 3토지가 다 A 플러스 B다. 그러면 이건 한 명으로 보겠죠. 예, 다물권자 형식하고 비슷하니까. 예. 근데 지금 달라졌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C 플러스 D 이렇게. A 플러스 C 달라졌잖아요. 공유자가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공유 형태가 다르다는 의미가 그런 말입니다. 라번 A 플러스 C 그 다음에 A 플러스 CD가 또 각각 하나.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해서 2인으로 본다. 이것도 아시겠죠? 요건 한번 말씀드렸죠. A가 하나, B가 하나, A 플러스 B가 하나. 그때는 A, B 두 사람만 인정해 주겠다. A, B는 이제 공유자지만 그 공유 형태 인정을 못 해주겠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국공유지 역시 앞서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등 소유자에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또 달라지는 게 여기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에는 산정하지 않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거든요. 조합원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 지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 자기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특히 이제 서울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그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 규정을 둔다면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개별 조합의 정관에서 이 특정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라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원, 그 다음에 분양권. 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해요.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추진위 결성할 때, 추진위 만들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하다겠죠. 그때 토지 등 소유자 처음 등장해요.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은 조합 설립 동의율 맞출 때도 등장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몇 프로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조합이 설립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 규정이 또 별도로 있어서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조합원 자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이 결성이 돼서 사업을 쭉 끌어가다가 사업 시행 계획을 받고 관리청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분양 신청을 받는데 이제 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분양권, 분양 자격, 그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원, 분양권 이 단계에 따라서 사업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걸 한번 단계에 따라서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동의 방법은 이제 법정 동의서가 있어요. 법정 동의서가 있고 그 동의서에 이제 구청이 이 토지 소유자 개별 사인을 받기 전에 구청에다가 제출하면 거기다가 꽝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제 동의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그런 위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검인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 개수를 못 늘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제 검인을 받지 않으면 이 동의서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동의서. 아직은 이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자서명 동의서도 이제 도입이 됐는데 구청장이 확인이 필요하고, 그 동의서에는 토지증 소유자가 지장 날인, 물론 개인 이름은 이제 본인이 써야 되겠죠. 본인 이름 쓰고 지장으로 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증에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토지증 소유자가 법인이다, 뭐 주식회사다, 아니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장 날인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이 동의서를 이제 받을 때,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이 토지증 소유자가 이제 동의를 해주려고 하는데 몇 가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설명 가운데는 당신이 하는 동의 내용이 이건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 당신이 사인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간주가 됩니다.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철회하거나 반대하려면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게 법 개정으로 새롭게 들어갔죠.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중 어느 하나를 동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진위 구성을 동의하면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되고, 거꾸로 입안 제안에 동의를 하면 나머지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 구성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된다 라는 규정이 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철회는 인허가 신청 전에,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서를 내기 전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처리를 하자면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뭐 가칭준비위원회 아니겠죠. 공공지원제도 받으니까 뭐 추진위원장이나 감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의서 써주세요.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처리를 하려면 이 추진위원장 및 구청장에게, 두 사람에게 이 철회서를 보내야 된다. 철회서 내용은 지장 날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동일하게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이제 둘 중 하나.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토지등 소유자 산정 방법에 대해서 봤죠.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 운영 규정. 추진위를 움직이는 규범입니다. 이제 이런 규범은 국토부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규정 가운데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규정이 있고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확정 조항과 변경 가능한 사항, 이걸 또 구분을 해두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하려는 시도가 참 좋았는데 이제 수정한 내용이 법규범이 위반된다, 도정법 위반된다, 그러면 그 규정이 또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정할 때는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 구청에다가 승인 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이 동의서들을 검토를 하겠죠. 동의서들이 토지등 소유자 산정 방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다물권자인지 뭐 공유자인데 대표하는 한 명이 제대로 제출한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겠죠. 동의율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걸 맞췄나, 그 다음에 이제 운영규정 가운데 뭐 법규 위반 사항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볼 겁니다. 따져봐서 이제 오케이 하면 구성 승인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 승인 처분은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인데 이제 이 강학상 인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좀 너무 법적인 논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추진위원회의 법적인 어떤 근거, 그 전까지는 이제 관청의 승인이란 건 전혀 없는, 어찌 보면 임의단체와 비슷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성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구역에서는, 이 정비구역에서는 이 추진위를 통하지 않고는 정비 사업은 못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이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뇌물죄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업무는 뭐냐? 여기에 검은 글씨로 적용되는 부분,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나머지가 다 이 준비 업무입니다. 예, 준비 업무. 준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정비업체를 뽑고 설계자를 선정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계획서는 조합 설립되고 나서 정비구역 안에 뭐 건물 10동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동주택을 뭐 800세대를 만들겠다. 상가는 여기 위치에 두면서 상가는 뭐 연면적으로 한 1000제곱미터 만들겠다.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막 세대당 뭐 1.8대 해가지고 지하 3층까지 파겠다. 이런 게 사업 시행 계획서죠. 그런 걸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동의서를 이제 추진위가 받아야 되겠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이런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정관을 또 초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업무들이 추진위가 하는 업무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분담금 산정도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업무예요. 반드시 추진위가 해야 될 업무인데, 이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이 추진위 업무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데, 이 추정 분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한정해서 감정평가업자 선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서울시 고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고시에는 뭐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들 규정하고 있거든요. 뭐 1식, 2식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정비업체를 뽑게 되고요. 설계자도 역시 별도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뽑게 되면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그냥 운영규정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를 뽑게 되면 설계도서 작성, 기초조사. 이런 업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략적인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추진위 업무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비업체나 설계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창립총회 준비라든가 설립 위한 임원 선거 준비겠죠. 선거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업무들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서 하게 되는 업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돌아가자면 조직이니까요. 추진위원장 뭐 상근,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상근 직원 1명, 뭐 이렇게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용이요. 용역비용 등 이런 경비가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비를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제 납부할 의무가 투쟁 소유자에게는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추진위는 또 이제 부가 징수하는 게 가능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추진위의 기관으로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 이것도 이제 별개입니다. 근데 이걸 아우르는,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를 아우르는 의미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같아요.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이 같아서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그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추진위원, 그 다음에 감사, 이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뭐 기구다, 회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결격사유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 6번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번, 이게 이 법을 위반해, 도정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자격 요건 1년 거주, 5년 소유 요건. 그 다음에 선임 방법의 임기는 일단 운영 규정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인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2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임. 연임은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가능한데, 위원장과 감사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궐선임 역시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가능한데, 위원장과 감사는 주민총회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또 조합하고 또 다른 점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추진위의 의결 사항이요. 그래서 이제 다번하고 라번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총회에 안건을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건 주민총회 이제 올리지 말아야 돼. 부결시켜버리면 주민총회 못 올리겠죠. 추진위원회에서 올리자. 이제 가결이 됐다면 주민총회 이제 개최해서 안건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어요. 주민총회 의결로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개의 용역계약들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합하고 역시 동일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하는 기능을 대의원회가, 조합에서는 대의원회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집권자. 추진위원회는 아무나 소집하면 되느냐? 추진위원 가운데 하나가 추진위원장이 너무나 일을 안 하고 너무 부정의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안건만큼은 내가 이제 추진위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추진위원을 소집한다. 가능할까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소집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소집권자는 오로지 위원장입니다. 다만 토지는 소유자 10분의 1, 위원 3분의 1이 청구를 하는데도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답은요. 14일 내에 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소집해야 되고요. 감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청구자가 공동명의로 추진위원을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합과 약간 동일한 구조예요. 이제 추진위원을 개최하려면 보통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긴급한 사안이 생기게 되면 3일 전에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가 열리게 되면 추진위원들이 아까 수천 명인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추진위원회는 아마 100명 이상일 겁니다. 수천 명이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 100여 명 이상이 모인 추진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의결을 할 거냐. 안건을 상정을 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지만 이게 통과된 걸로 볼 거냐.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요걸 보통 의결 정족수로 합니다. 요걸 기본을 삼고 무거운 안건은 이제 가중을 시키는 구조예요. 조합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요. 이런 게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오늘 밤에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추진위원인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가족 중에 상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리인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대리인은. 근데 서면 결의는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서면 결의는 보통 전날까지니까 제가 일을 잘못 들었군요. 내일 제가 가야 되는데 내일 회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서면 결의서를 일단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는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토지용 소유자. 최고 의결기구고요. 이제 의결사항으로는 가부터 바까지 쭉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요. 정비업자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총회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그 다음에 가 부분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그 다음에 보궐선임, 연임 다 주민총회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 방법 역시 이건 좀 다릅니다. 모든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지만 이 의결 방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입니다.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죠.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산정할 때는 미동의자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저는 매번 보더라도 헷갈리는데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중 요건, 아까 이제 보통 의결 정수가 있다고 그랬고 특정한 안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 정수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시행령 규정이 있어요. 토지용 소유자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금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안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시행령은 이제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언젠가는 채워질 거라고 보이는데 넘어갈게요. 주민총회에서는 대리를 통해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를 통해서요. 아까 추진위원회는 대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주민총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리인은 이런 사람들이 예어만 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 아무나 대리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만 해외 거주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예외겠죠. 법인은 손발이 없는 거고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있어서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좀 풀어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직계 존비서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갖고 와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위임장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 결의는 가능하다. 아까 추진위원회도 서면 결의가 가능했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위원회 의장이 되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소집하고 뭐 뇌물죄 관련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그렇고요. 감사하는 일은 이제 감사하는 일은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정 불비한 게 있으면 나는 이제 토지용 소유자가 알리겠다. 인허가 관청에 알리겠다.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 감사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감사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소집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거의 다 마쳤고, 그다음에 창립총회까지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한 바를 다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는 이제 목적 달성으로 해산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원회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성과물이라든가 아니면 권리 의무, 용역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의무요. 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 설립되는 조합으로 포괄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 34조에 따라서요.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는 이제 설립 이후 총회에다가 이제 설립 이후니까 창립총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설립 인가나고 난 첫 번째 총회, 그 총회에다가 추진위 업무 내용을 이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합 설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의 이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조합 설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떤 것들을 하느냐,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합 설립으로 넘어옵니다. 조합의 의의나 법적 성격은 아까 그 사업 시행자 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종류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으로 나뉘는데 이 주택정비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을 세우는 게 주된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도시정비형은 이제 역세권, 상업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 그곳에서 이제 재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도시정비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제 상업시설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이 주택정비형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이 주택단지가 들어설 만한 곳에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 지하철 뭐 예를 들면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공동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어찌 보면 거기는 이제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극도로 많은 곳인데 그때는 상업시설 위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구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인 게 조합이다 말씀드렸고,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은
아까 인허가 신청, 자금 조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분양, 그다음에 등기 이런 각종 업무들을 하는 게 사업 시행자다. 그다음에 법인격이 인정된다. 이제 법인격이 인정이 되면요. 법인격이 인정이 되면 제가 그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 하더라도 법인이 지는 채무하고 제가 지는 채무는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은 이제 책임을 안 지거든요. 유한 책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법인은 법으로 사람이라는 인격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인격을 만들어서 법인이 계약도 하고 권리 의무도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예를 들면 채무를 1억 원을 채무를 지고 있다. 근데 법인에 자산이 없다. 그러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1억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죠.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 1억 원 주세요 하고 얘기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까 그 수천 명이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법인을 만드는 경우, 예, 수천 명이 이제 동업하는 경우는 기술적인 제약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채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마음 편하겠죠. 제가 법인의 소속원인데 법인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이 좀 실패하더라도 그 채무를 제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편하겠죠. 예. 주식회사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설립을 위한 절차. 요건 1번, 2번은 앞서서 이제 계속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설립 준비 절차도 이제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들로 맞춰서 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사업 계획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자치적인 규범이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 초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추정 분담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정비 사업도 하나가 사업입니다. 분명히 이익이 남고 어떤 경우는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익과 손실이라는 개념 대신 이 정비 사업에서는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하기도 해요. 물론 비례율이 정확히 손실이나 이익을 표현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개략적인 이 사업의 어떤 사업성에 대한 평가, 표징으로서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정비 사업도 이제 사업이고 이 조합의 정비 사업이 이익이 뭐 1,000억이 남는다. 그러면 조합원이 1,000명이다 싶으면 1억씩이 이제 돌아가겠죠. 이익이 남으면요. 그러면 반대로 1,000억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 1,000명이 1억 원씩의 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추정 분담금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플러스 1억이냐 마이너스 1억이냐. 이제 분담금이라는 것은 토지는 소유자 개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까 비례율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 조합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적표인 겁니다. 이제 사업성과 추정 분담금, 이건 동전의 양면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이 1,000억을 1,000분의 1로 나눌 거냐, 그냥 1,000분의 1로 안 나누고 뭉뚱그려 놓을 거냐. 이 차이예요. 그다음에 임대이혼 선거 절차, 동의서 친구 창립총회, 인가 신청, 인가.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추진위 업무를 절차 순서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이제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아까 그 공공지원 제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추진위를 만드는데 공공지원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추진위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만드는 공공지원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합 설립 위한 공공지원에서는 이제 주민협의체가 보통 만들어지고 이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 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창립총회는 주민 대표가 이제 수집하게 되고, 예.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역시 주민협의체 업무도 이 양가를 입원해 보시면 추정 분담금 산정하고 정관 작성하고 동의서 진구하고 선관위 구성하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업무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추진위 업무하고요. 자, 이제 요건입니다. 방금은 설립 위한 절차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이 요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 숫자가 또 헷갈립니다. 4분의 3과 2분의 1. 근데 4분의 3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에서 뭐라고 그랬죠? 또는이라고 들어있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토지 소유자예요. 등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이 주택 단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주택 단지 안에 각 동의 과반수. 상가는 한 개 동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 및 70%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이 숫자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인데 주택 단지 인구만 보통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외에도 주택 단지 아닌 곳이 이렇게 곁다리로 붙어 있다. 그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령 30조는 이제 상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그 전유 부분을 많이 이제 쪼개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투기 소유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일 기본계획 수립을 이후 시도지시가 따로 정하는 날 이제 서울시 뭐 고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다음 날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까지 구분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면 요걸 이제 아까 각동의 과반수인데 요걸 3분의 1로 낮춰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과반수가 이제 3분의 1로 낮춰주니까. 근데 이제 낮춰주자면 이런 거여야 됩니다. 복리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유부분을 분할하고 그 다음에 분할된 전유 부분을 계속 영업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쪼개는 이유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쪼갠다면 그건 개인의 재산권 행사니까 이건 건드릴 수 없어. 다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으로 옮아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쪼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쪼개놓고는 영업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공동주택 받기 위한 거구나. 그렇게 봐서 3분의 1로 낮춰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가나다라 5가지 경우에 해당돼야 돼요. 주택단지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공동주택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보통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개는 주택단지 요건을 이제 충족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 정족수 판단 여부는 인가 신청했을 때, 구청에다가 인가 신청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동의율이 갖춰졌느냐를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동의를 유효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개최하기 전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 이후에 받은 동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 정보 제공도 해줘야 되는데 추정 분담금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동의의제, 추진이 동의하면 저 설립 동의도 이제 간주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할 때는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아까 추진이 구성 동의서 얘기할 때하고 좀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의 방법은 이제 동일하다. 추진이 구성 동의서하고요.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해외 장기 체류 법인인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거민이 없으면 무효다. 법정 동의서가 있다. 이제 추진이 구성 동의서가 또 별도로 있고요. 조합 설립 동의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인 경우에는 대표 소유자를 선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의 철회, 인허가 신청 전이다. 물론 이제 인허가 신청 전인데 동의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이제 동의서를 써줬는데 공동주택을 1000개를 짓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 200~300개밖에 못 짓는다고 한다. 그러면 동의서를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는 최초 동의서 쓴 날로부터 30일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고 30일이 도과하면 처리가 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 후에는 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이제 인가 신청할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동일하다. 철회도 역시 동일하고 법정 동의 기재사항이 5가지가 있다. 근데 아까쯤에 이제 그 동의서 썼을 때 전제 요건,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1000개냐, 뭐 200개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례고요. 보통 뭐 1000개에서 뭐 900개로 줄었다.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처리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건 조금 힘들 것 같다. 왜냐면 그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 기재사항과 동일성 요걸 판단하게 되는데 1000개에서 900개라면 이제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게 힘들다. 그다음에 창립총회. 설립 동의서를 이제 아까 재개발이면 뭐 몇 프로, 재건축이면 몇 프로에 따라 다 걷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설립 동의를 받은 후에 그다음에 인가 신청 전에 그 사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네 번째예요. 토지 등 재건축은 설립 동의자로 한정한다. 창립총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된 토지 등 소유자가요. 재건축은 동의자로 한정하는데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출석이 20%가 필요하다. 직접 출석은 총회장에 현존해야 된다. 사람들이 직접 현존하는 것을 직접 출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절차 요건, 뭐 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요건을 갖춰서. 그러면 인가가 나오면 이제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된다. 이 필요 서류는 약간 절차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설립을 준비하면서 준비할 만한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까 그 절차와 요건들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서류 1번부터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계속 나오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가 신청할 때 보면 서류가 이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 뭐 이 토지 등기부,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 토지 대장, 뭐 건축물 대장까지 합치면 어떤 경우는 뭐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한 때도 있어요. 자, 조합원 자격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이 될 때 내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설립 동의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상관없이 동의율이 아까 4분의 4분의 3이 갖춰져서 설립이 된다면 나도 조합원이 강제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달라요. 동의를 해야만 됩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저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저는 조합원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임의가입제라고 합니다. 강제와 임의. 다만 재건축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까지 동의서를 내고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표준 정관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수를 이제 판정하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되죠. 2번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다물권을 갖고 있다. 한 조합원을 봅니다. 이 토지등 소유자하고 같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이때는 한 명, 토지등 소유자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좀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속한다. 주민등록상을 떼봤더니 한 세대에 2명이 들어가 있고 2명이 각각 하나씩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등 소유자 산정할 때는 A하고 B가 이제 한 세대인데 토지등 소유자를 산정할 때는 2명으로 보지만 조합이 설립되는 순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때는 이 동일 세대니까 이건 한 자격, 조합원은 한 명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근거 규정이 법 39조 1항 2호입니다. 왜냐하면 세대 분할을 통한 인위적인 조합원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다만이 아니라 이제 엔드겠죠.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이제 설립되기 전에 이제 세대 분할을 통해서 저쪽에 가 있어요. 같은 구역 내에 저쪽 소유자예요. 근데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민등록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있지 않을지라도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한 세대로 간주하겠다. 떨어져 있더라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분할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던 아들내미가 예를 들면 뭐
20대 이상이 돼서 이제 짝꿍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혼해서 이제 세대 분리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커가지고 결혼하게 돼서 나가게 됐다. 이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세대 분할을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하나에서 뭐 2개, 3개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인위적인 세대 분할을 하더라도 인정을 못 해줘.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자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여기 세대의 개념이 포섭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5년 3월 달에 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요건 39조 1항 이후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근데 2번, 동그라미 2번이요. 나머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자기하고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추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동일한 세대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이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세대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건 그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 요거라고 인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어요. 주민등록표상에 이제 들어오면 이 법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조합원 지위가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거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법원에서 25년 3월달에 그러면 주민등록표상에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배우자 관계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사촌, 칠촌,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다른 연유로 해서 이제 동의를 해줘가지고 자기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그 세대원이 구역 내에 물건을 또 하나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이럴 경우에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 조항이 만드는 취지가 세대 분할을 통한 의도적인 조합원 증가, 그러니까 투기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까지도 투기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거든요. 25년 3월 달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조항 1항 3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제가 다물권자였어요. 다물권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인가 이후에 한두 개를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제가 생활비가 좀 궁해가지고. 그러게 되면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 다물권자일 때는 저 한 사람이었죠. 근데 한두 개를 팔아서 조합원 수가 더 늘어날까요? 그러지 않는다. 보면 인가 후에 한 명으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다. 이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을 보겠다. 그러니까 팔더라도 예를 들면 15개를 갖고 있어서 7개를 팔았어요. 인가 이후에. 그러면 7명하고 저 한 명, 8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나느냐? 아니다. 저하고 7명이 모두 조합원 자격은 하나다. 분양권도 하나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네, 이 규정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취지가 투기 세력 위입에 의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의 상실.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사업으로부터 이탈하고 싶다. 의사가 이제 표현된다고 보는 거죠. 아무 때나 이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양 신청 기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양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되는데 그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든가 그때 이제 그 사업으로부터 이탈할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등 소유자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산정되지 않는다. 근데 조합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주도로 하는 정관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분양권도 주어진다. 이 내용입니다. 조합원 편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조합원 지위는 이제 제 재산권인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이걸 팔게 됐다. 일단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도 같이 이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또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지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재건축은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 후에 이걸 양도하게 되면 이 양수한 사람은 청산자가 됩니다. 조합원지가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일단 원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관리처분 후, 재건축은 설립 인가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청산자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계가. 또 이제 예외가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요게 지금 이제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쭉 7번까지 해당된다면 무사히 양도를 받을 수가 있다. 조합원 자격을 무사히 취득할 수가 있다. 요 예외에 해당된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4호죠. 1세대 1주택자예요, 제가. 1세대 1주택자인데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이다. 거주기간이 여기 있죠. 거주기간이 소유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거주기간은 5년.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제가 거주를 5년을 해야 되고 소유를 그 아파트를 10년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무사히 양도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시행령 37조. 요거에 예외에 해당되는 규정들이니까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호. 이게 이제 법률 규정이 그때 이제 신설이 되면서, 문의가 많았죠.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뭐 매매 계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런 규정을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에 계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로 60일 내에 신고를 해라.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된다. 예, 변경인가. 요건을 갖춰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설립인가를 받긴 받았는데, 설립인가 사항들이 조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할 일이 생겨요. 그때 이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요 문제에 이제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 효과, 인가 법적 성격부터 설명을 하는군요. 인가는 사업시행자 시를 부여해 준 거다. 그 다음에 인가 효과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총회에서. 그 다음에 구청에다가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보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총회 의결 생략하고 그냥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경미한 변경 내용입니다. 1호부터 9호, 조례상에 나와 있는 1호부터 4호. 이게 경미한 사항이고,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된다. 총회에서. 그 다음에 구청의 변경인가까지도 받아야 된다. 예. 조합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설립 인가서를 받고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이제 원래 목적했던 정비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매진하려고 합니다. 조합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고 했죠. 수천 명이 모인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이 기구들에 대한 규범을 마련해 놓는 게 정관이고, 요 정관 내용을 알면서 기구들의 이런 뭐랄까요,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조합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정관이라는 것은 이 법처럼 이 조합원들이 이 조합 임원들에게 당신은 조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요건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할 수 있는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임원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이 동의한 정관 규약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이 규약에 따라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총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실 겁니다. 자, 총회. 아까 그 추진위에서 주민총회에 비견되는 기구가 조합의 총회입니다.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죠. 그 다음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런 게 있고요. 소집권자는 역시 조합원이다. 조합장이다. 아무나 이제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발의자 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이제 소집권자가 조합장이니까 대의원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죠. 이사회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죠. 조합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처럼요. 그래서 역시 이제 아까 여기 발자 대표가 소집하는 경우요. 일정 수가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감사가 등장하고 감사가 소집했는데 감사가 안 한다. 그러면 청구자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해임총회 같은 거는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앞서 본 여기 조합은 5분의 1보다는 좀 더 완화가 돼 있죠. 해임총회 같은 경우는요. 10분의 1 이상은 법 43조의 해임총회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라고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그 다음에 전문조합관리, 6개월 이상 이제 조합 임원이 공석이다. 공석이다. 그때는 구청장이 선출위원 총회 소집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건이 또 추가적으로 갖춰져야 되긴 해요. 1호가 6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 2호가 총회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일반 의결 영역수로 선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행령 41조, 조합원 3분 이상이 선정 요청하는 경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조합관리인을 구청장이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된다면요. 그러면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장의 지휘를 대신하면서 이 조합장을 대신해서 조합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총회 소집 시기, 정기총회, 임시총회. 물론 이제 요건 이제 이 서울시 표준정관에 따른다면 보통 회계연도 만료일 그 전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요새는 한 10월, 11월, 12월 요즘에 아마 정기총회가 소집이 될 겁니다. 요건 지금 국토부 표준정관, 과거 국토부 표준정관에 따른 이 정기총회 소집시키고요. 그다음에 소집 절차는 이제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에 대해서 이사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이걸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또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총회 소집을 하게 되죠. 총회 소집은 7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반송 시에는 일반 우편으로 1회 발송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족수가 미달될 때는 재소집을 해야 되는데 재소집에도 미달될 때는 대의원의 의결로 가름할 수가 있다. 근데 특정한 안건 같은 경우는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사항 1번부터 7번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번까지도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주로 이제 문제되는 거 볼게요. 정관 변경도 자주 있습니다. 총회 안건은 올라옵니다. 정관 변경이요. 근데 2번 자금 차익. 사업을 이끌어나가자면 자금 조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금 조달하자면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의결이에요. 사후 의결이 아니라 사전 의결입니다. 여기 총회 의결 사항은요. 3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예산안 및 예산을 사용돼요.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예산의 정한상 외. 예산으로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항상 완전 무기란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수행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이 항목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저지르면 되려나? 이러면 안 되고요. 예산을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 조합이 돈이 나가는 계약이라면 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돈을 쓰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3호입니다. 예산안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요. 그 의결 받은 예산안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가 예를 들면 총회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예를 들면 아까 그 학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해가지고 그걸 한번 2억으로 예산안이 수입됐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대의원회가 입찰을 통해서 우리 학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업체들은 입찰에 응하세요.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업체 3개가 들어오면 대의원회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의원회 의결이 있으면 조합장이 그 의결에 근거해서 이 세 업체 가운데 이제 선정된 한 업체하고 뭐 어느 정도 가격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첫 번째 방법. 3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산안. 총회에서 예산을 왜 수립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방법. 예산을 살펴봐도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합장이 마음대로 이제 계약서 용역업체를 발주해가지고 용역업체를 뽑아가지고 이제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그 조합장은 이제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큽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피하려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이니까 조합원의 부담이, 조합이 돈이 나가는 계약이니까 이때는 총회를 별 수 없이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건으로 그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예산안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예산 외가 되면 별도로 총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공제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선정, 정비업체 선정, 임원 선해임, 그 다음에 14호 대의원의 선임. 대의원 선임은 조합청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국토교통부 정관에 따르면, 표준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에 대한 임기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임총회에서 대의원을 한 번 뽑으면 종신직이에요. 이사 가기 전에는 계속 대의원인 거예요. 근데 요새 조합들 보면 대의원들도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뭐 조합 임원처럼 3년 뭐 이렇게 하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의원을 이제 3년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로 뽑는 거다 싶으면 요 규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그 국토부 표준정관에 의할 때는 종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대의원 한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그건 이제 보궐선임이 되니까 보궐선임은 대의원의 권한사항이에요.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기제, 대의원 임기제를 도입하는 순간 대의원의 선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총회 의결사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의원을 보궐선임으로 이제 뽑아놨는데 그 대의원회에서 몇 가지 의결을 했는데 그 대의원 의결이 갑자기 무효가 되게 됐다. 대의원 자격이 갑자기 밀면 한 3분의 1 정도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날아가 버리게 됐다. 그러면 대의원의 의결이 이제 무효 여부냐, 유효냐 무효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정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구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의 정족수. 보통 이제 법률 쪽은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라고 표현합니다. 의사 정족수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몇 명이 참석해야 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찬성표를 던져야지 통과가 되느냐. 이걸 의결 정족수라고 표현합니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요 차이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의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반수다. 그 다음에 직접 출석. 이제 주민총회는, 조합총회는요, 사면 결의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경향이 굉장히 극단화되면 총회장에 갔는데 수천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총회장에 가보면 뭐 한 10명, 100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면 결의서. 그러면 총회에서 이제 조합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설명하고 조합원들 의견 듣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합의 방향을 좀 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총회장에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서면 결의서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제 조합이 갑자기 이제 산으로 갈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 조합원이 서면 결의서를 내도 괜찮은데 적어도 일정한 수는 총회장이 직접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 그래서 직접 출석 수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직접 출석은 10%가 원칙입니다. 조합은 10%.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가중이 돼요. 20%인 게 창립총회, 선정취소위원총회, 사업시행, 관리처분, 정비사업비 사용, 총회. 이 안건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총회에 5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3개 안건이 20% 안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10% 안건에 해당된다. 그럼 각각 판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것은 굉장히 직접 출석이 강조가 됩니다.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과반수.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방법. 이제 의결 정족수라고 출석한 사람 가운데 몇 프로가 찬성해야 되느냐. 자, 의결 방법이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이게 좀 더 가중이 되는 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가 10% 증가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굉장히 가중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이때 판단할 때는 생산자 물가 상승분하고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하고 10%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이나 임원 선임을 할 때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관 안에는 다득표 순서로 정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미리 신설을 해둬야 된다. 지금 이 서울시 표준정관이나 이런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증가 여부는 아까 10% 판단할 때는 가장 직전에 최근에 있었던 총회 안건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3번이요. 온라인 총회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 이거 이제 전자투표는 예를 들면 휴대폰에 이 회의 총회 안건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자기가 찬반을 표시하는 거. 그다음 온라인 총회는 뭐 줌 같은 거 있죠. 회의 진행하면서 라이브로 자기가 직접 줌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온라인 총회 참관하면서 클릭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조합 정관에 이게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설령 이제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기존 현장의 총회하고 온라인 총회를 일단 병행을 해야 돼요. 2개를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총회는 특별한 게 없죠. 현장 총회하면서 이제 라이브로 찍는 거죠. 그 라이브로 이제 방송 송출하고 그 가가호 집집에서 이제 온라인 총회 클릭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가 병행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총회는 기존 총회 병행하면서 직접 출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전자투표는 직접 출석으로 간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 입장에는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총회에 성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직접 출석 10%, 20%, 그 다음에 아까 그 과반수까지 있었죠. 이런 걸 이제 직접 출석을 이제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뭐 그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비 요런 것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요 온라인 총회나 뭐 전자투표 이런 방법을 도입한다면 좀 더 성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참석 방법은 이제 대리인 자격은 한정이 돼 있다. 요건 앞에서 한번 추진위 운영할 때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지참 서류도 한번 똑같습니다. 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 그다음에 판례,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정관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행사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총회할 때 내가 조합원 아버지야. 그다음에 조합 임원들은 저를 알아요. 너 나 알잖아. 나 들어가서 한 표 행사할 거야. 그러면 조합 임원들 입장에 좀 곤란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의견 행사가 불가능하다. 위임장을 나중에 내더라도 이거 추후 보완하는 게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엄한 판결을 내렸죠. 그다음에 서면결의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서면결의서 제출하는 것은 직접 출석은 해당되지 않아요. 직접 출석은 현존해야 된다. 총회장이 몸이. 출석은 해당되지만 직접 출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근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제가 총회장에서 뭔가 이제 해야 될 말이 생각났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못 가냐? 갈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이제 가만히 지켜보셔도 돼요. 서명결의서에 표시된 내 의사가 그대로 일단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지켜만 보셔도 되고, 앞에서 발언한 거 보니까 나 이거 철회하고 직접 투표지 받아가지고 이 찬반을 달리해야 되겠어. 그러면 서명결의서를 철회하고 투표지를 받아서 이제 투표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명결의서는 이제 보통 총회 시작하면서 보통 앞에서 개봉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서명결의서를 철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명결의서를 철회하려면 일찍 하셔야 된다. 아주 일찍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온라인 총회 단독 개최가 가능한 경우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온라인 총회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고,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가 이제 병준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 참석 대상자. 재건축은 비동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조합원, 총회 운영. 총회 운영은 서울시 이제 의사진행 표준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조합마다 이제 그런 그 규정들을 채택한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의장에게는 이제 발언 정지, 퇴장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입니다. 대의원회는 이제 총회가 그 수천 명인 조합원들이 일시에 한 장소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쪽에 강동구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이 6천 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총회 장소를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문구 장충동에 장충체육관 있죠. 거기를 빌려가지고 시공제 선정 총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총회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가 명백하니까 총회를 상시 열 수가 없어요. 상시 열 수가 없어서 이를 대신하는 기구로 대의원회를 두게 됐어요. 그래서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 전속적 의결사항은 이건 노터치야. 총회 권한이지 대의원회 네가 함부로 넘볼 수가 없어. 그런 의결사항이 전속적 의결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서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회는 이런 기능을 하는 기구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 수는 조합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1이 만약 100명을 넘어서 굉장히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100명을 한으로 하고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뭐 110명 이렇게 정한다든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은 이제 당연직 대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판례입니다. 이게 법정 대의원도 10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의 1에 미달된다. 그러면 그 대의원에서 이룬 결의는 무효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궐선임은 대의원 보궐선임, 이사감사의 보궐선임은 대의원에서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후보 자격 및 결격 사유. 근데 표준정과는 이 영년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조합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의 결격 사유. 표준선거관리위원 제6조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역시 여기 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같은 경우는 10년이죠. 대의원은 일단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을 겸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직원이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결격사유를 둔 겁니다.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느냐, 조합을 위해서 행동하느냐.
대의원의 소집 시기는 이 조합이 뭐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합장이 소집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합장이 소집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동일한 구조죠. 일정 수가 소집 요구한다. 안 해.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감사. 감사가 또 안 해. 그러면 청구한 자가 대표가 소집한다. 똑같은 구조죠.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조합장을. 소집 방법. 7일 전, 그 다음에 긴급할 때는 3일 전. 대의원의 의결사항. 가운데 좀 중요한 게 첫 번째, 보궐선임이요. 그 다음에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요약계약. 아까 그 조합이 돈 쓰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조합이 총회에서 예산 수립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가 요약계약 체결한다. 요때 요 정관 규정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전속적인 총회의 전속적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할 수가 없다. 요 사항들.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예산에 부담되는 계약 이런 것들 쭉이요. 그다음에 대의원의 의결 방법. 네. 역시 이제 일반 의결 정규수입니다. 대의원에도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하고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제일 밑에 거. 대의원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일면 대의원의 안건으로 홍길동 대의원에게 500만 원의 뭐랄까요? 어떤 돈을 지급한다. 그런 안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해당 홍길동 대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요 규정은 이사회에도 있어요. 대의원과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는 이사 또는 대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불가능하다. 근데 총회에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제과의 출과, 일반 의결 정규수, 그 다음에 정관으로 이제 이런 의결 정규수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강화하는 조합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일반 의결 정규수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요. 아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거기도 대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같습니다. 대의원회도. 사면은 가능하지만 대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사회. 조합장과 이사로만 구성이 됩니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가 개최될 때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게도 이사를 개최하게 되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의 사무. 사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죠. 첫 번째 줄이죠. 통상 업무의 집행. 총회와 대의원회가 조합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조합 의사를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총회와 대의원회가 의사를 결정하면 결정된 의사를 집행을 할 뿐이에요. 이사회는. 권한이 집행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회의 사무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인 것은 첫 번째 줄이다. 그래서 총회 대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거나 의결할 수가 있다. 위임받았, 그 의사가 결정이 됐으니까. 예. 결정받은 의사를 집행할 뿐이다. 의결 방법 역시 보통 의결 정규수, 그 다음에 이사회도 역시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 대리가 안 됩니다. 이사회도. 서면에 대해서는 정관에는 이제 규정은 없어요. 근데 어느 조합 가보면 서면 결의서도 가능하다고 이제 규정한 조합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역시 아까 대의원회와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합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수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조합장은 딱 한 명입니다. 감사는 한 명에서 3명, 이사는 3명. 근데
토지증서 이제 조합원이 100인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직무, 조합장은 뭐 대표하고 총괄하고 의장이 되죠. 이사는 이 조합장 보좌하고 이사회 심의 의결을 하고 사무를 분장한다. 그 다음에 감사는 역시 뭐 감사하고 보고하는 일이다. 이것도 역시 이제 5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외부 회의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 부분은 이제 법 규정 내용입니다.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역시 계약이 무효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유고 시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제 선임을 한다. 그 다음에 임기는 보통 이제 3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규정 역시 3년 범위에서 정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점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같은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임기가 개시가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임기 만료되고 나서 아니면 뭐 다른 사유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됐다. 그 임원 같은 경우는 선임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기가 개시가 된다. 그러니까 창립총회 시하고 이후에 임원 총회하고 임원의 임기 개시일이 다르죠. 그다음에 보궐선임 시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되 잔임 기간 동안 하게 된다. 일면 3년짜리인데 1년 지나고 나서 해임이 됐다. 그러면 2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보궐선임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뭐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 임원 선임 및 보궐선임. 네. 조합장은 예외다.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보궐선임이요. 임원 자격. 여기 동그라미 1, 2번. 거주 요건 1년, 소유 요건 5년.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조합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 특별한 요건이 있다.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시까지 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된다.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장은. 그 다음에 결격사유, 당연퇴임사유, 결격사유.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퇴임 사유는 이제 임원으로서 선임돼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예를 들면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후적으로. 그때로부터 당연퇴임이 된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중에서 이게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임원들이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고 10년. 그러니까 제가 조합 이사로 일하다가 도정법 위반으로 약식 명령을 받아가지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합에서 100만 원 선고 확정되는 순간 아웃이죠. 그러고 나서 10년. 10년 동안 다른 정비사업의 임원으로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10년.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임원의 사임, 해임. 뭐 해임 사유는 뭐 뭔가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정관에 위반해서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이 부족하다면 대의원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임할 때는 조합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해라. 직접 서면으로요. 그리고 조합장은 이 사임서를 이사회에 상정해라. 그 다음에 이사 전원이 사임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조합장은 이제 이사회를 개최해봐야 이사 전원이 사임했으니까 하나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사회 열 필요 없이 대의원을 열어서 대의원에다가 그걸 올려라. 상정을 해라. 예, 그 내용입니다. 예. 8시 35분. 2시간이 지난데요. 쉬는 시간 뭐 1분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제 질의를 뭐 한두 가지만 받기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질의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받기로 하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